뚝배기 안에서 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뽀얀 김이 환풍기를 향해 곧장 피어올랐다. 정수영은 조리대 앞에 서서 긴 나무 국자를 들고 새빨간 국물을 천천히 저었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아직 출근용 블라우스의 맨 윗단추조차 풀지 못한 채였다. 퇴근길 지옥철의 에어컨 바람에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지금 이 비좁은 주방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열기만이 가득했다. 개수대에는 아직 씻지 않은 상추 몇 장이 물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무 국자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머리 위 상부장에서 작은 반찬 접시 여러 개를 꺼내 대리석 상판 위에 일렬로 늘어놓았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혔다. 반찬통 몇 개를 꺼낸 그녀는 깨끗한 젓가락으로 깍두기, 도라지 무침, 콩자반을 접시에 정갈하게 덜어 담았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생각조차 필요 없는 동작들이었다. 매 접시에 담기는 반찬의 양은 정확해야 했다. 너무 적어서 궁상맞아 보여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담아 남겨서 아깝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됐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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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현관 쪽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문이 벌컥 열리고 복도에 끈적한 바람이 여러 사람의 어수선한 발소리와 함께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아이고, 오늘 밖은 진짜 쪄 죽겠네. 높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울려 퍼졌다. 수영은 마지막 반찬 접시를 쟁반에 올린 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시동생이 발에서 구두를 훌렁훌렁 벗어 던지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현관장 위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있었다. 그 뒤로는 곧 첫돌을 앞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동서가 들어왔다. 오늘 오겠다고 미리 연락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전 통보 따위는 필요조차 없어진 지 오래였다. 얼른 들어와. 얼른. 밖이 많이 덥지. 빨리 손부터 씻어. 밥 다 돼가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조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활짝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 환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쟁걸음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유모차에서 손자를 덥석 안아들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배 많이 고팠지? 남편 이진우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안방에서 하품을 쩍쩍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현관의 북새통을 힐쩍 보더니 뒷머리를 극적이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왔냐? 그들 중 누구도 주방 쪽에 서 있는 수영을 쳐다보지 않았다. 수영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나무 국자를 다시 쥐고 국물을 조금 떠서 후후 분 뒤 입에 넣어 간을 보았다. 혀끝이 살짝 대어 미간을 찌푸린 그녀는 찌개에 소금을 조금 더 털어 넣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기억 속에서 집안의 밥상머리는 늘 휑하고 쓸쓸했다. 어머니는 1년 내내 밖으로 일을 나가셨고 수영은 덩그러니 혼자 남아 다 식어버린 밥을 먹으며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집의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와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 소리를 부러운 듯 들어야만 했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시끌벅적한 가정을 꾸려서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겠다고. 지금 밖은 차고 넘칠 만큼 시끌벅적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 조카가 거실 바닥에 장난감을 패대기 치는 소리, 야구 경기 얘기를 하며 핏대를 세우는 남편과 시동생의 굵은 목소리, 손자를 어루며 과장된 콧소리를 내는 시어머니의 음성. 이 모든 소음이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 안에서 쉴 새 없이 부딪히고 튕겨 다녔다. 그녀는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와서 드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거실을 채우던 소음이 잠시 멈췄다. 남편 이진우가 가장 먼저 식탁으로 와서 털썩 주저앉았고 이어서 시동생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조정숙은 손자를 무릎에 앉힌 채 상석을 차지했다. 수영은 다시 몸을 돌려 찌개 뚝배기를 가지러 갔다. 냄비 받침을 들고 나온 그녀는 식탁 한가운데에 끓는 뚝배기를 내려놓고 다시 주방을 오가며 밥을 퍼서 각자의 자리 앞에 놓아주었다. 오늘따라 찌개에서 왜 이렇게 누린내가 나니? 조정숙이 숟가락을 들어 뚝배기 안을 두어 번 휘젓더니 대번 눈꼬리를 치켜세웠다. 너 맛술 안 넣었어? 넣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사온 고기가 기름기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수영은 식탁 옆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대답했다. 음식할 때는 정성을 좀 들여야지. 우리 진우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이런 성의 없는 걸 먹어야겠니? 조정숙은 숟가락을 밥그릇 테두리에 탁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엄마, 아유, 됐어요. 그냥 빨리 밥이나 먹어요.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시동생이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우겨 넣으며 우물거렸다. 그제야 조정숙의 얼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쳤다. 막내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가에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누가 안 뺏어 먹어. 고기 좀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둘째 며느리도 많이 먹고. 동서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형님도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영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앞치마를 풀었다. 남은 밥 반 공기를 대충 퍼담고는 개수대 앞에 선 채 반찬통 바닥에 들러붙은 도라지 무침 찌꺼기를 올려 조금씩 삼켰다. 식탁에서의 화기애애한 대화는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자 이진우는 배를 두드리며 일어나 소파로 걸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아이고, 배부르다. 형수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 시동생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꺽 트림을 하면서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동서가 티슈를 뽑아 아이의 입을 닦아주려던 찰나 몸을 비틀던 아이가 그만 제 몫의 국그릇을 엎지르고 말았다. 새빨간 국물이 식탁 모서리를 타고 거실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어머, 조심해야지. 동서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괜찮다. 괜찮아.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조정숙이 황급히 티슈 여러 장을 뽑아 식탁 위 국물을 덮고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수영아, 여기 걸레 좀 가져와라. 국물 쏟았다. 수영은 들고 있던 빈 밥그릇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대충 씻은 뒤 걸레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마루에 밴 뻘건 기름때를 조금씩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진 이진우의 맨발과 시동생 가족이 바닥에 어질러 놓은 플라스틱 블록 장난감들이 들어왔다. 바닥을 다 닦고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그릇과 수저들을 전부 개수대로 옮겨 쌓고 남은 반찬을 다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나니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시동생 가족이 돌아갈 채비를 했다. 조정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막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조심해서 가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소파에 누운 이진우는 이미 골아떨어져 쌕쌕거리는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수영은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개수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를 힐쩍 쳐다본 그녀는 바로 주방으로 가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캥한 얼굴을 비췄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은행 앱을 켰다. 이번 달은 전세 보증금 재계약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달이었다. 지난달 집주인은 주변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재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수영과 이진우의 월급 통장은 대부분 생활비, 공용계좌로 묶여 있었다. 그 체크카드는 줄곧 이진우의 지갑 속에 들어 있었고 관리는 남편의 몫이었다. 수영은 매달 자신의 용돈으로 쓸 아주 적은 금액만 남기고 월급의 전부를 그 계좌로 송금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좌 내역으로 들어갔다. 화면에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았다. 수영의 숨이 1초간 멎었다. 출금 가능 잔액 14만 5천 원.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소수점을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며 거래 내역을 살폈다. 빽빽하게 들어찬 지출 내역들이 팝업처럼 떠올랐다. 마트에서 장을 본 내역도 공과금이나 관리비 자동 이체도 아니었다. 전부 거액의 계좌 이체 기록이었다.
지난주 화요일 2천만 원 출금. 지난주 금요일 1,500만 원 출금. 어제 오전 1,480만 원 출금.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전부 똑같았다. 이상우, 시동생의 이름이었다. 스마트폰을 쥔 수영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고 관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방 안은 적막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진우의 평온한 코골이 소리만이 공명할 뿐이었다. 그녀는 당장 뛰쳐나가 그 남자를 깨우고 멱살을 쥐며 따져 묻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찍힌 저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14만 5천 원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질 뿐이었다. 그 돈은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고 야근 수당 한 푼 안 나오는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직장 상사의 갑질을 꾹꾹 눌러 참아가며 피같이 모은 돈이었다.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온전히 나만의 안식처가 되어줄 튼튼한 껍데기를 마련하기 위한 돈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주말 점심 무렵이었다. 수영은 갓 씻은 상추의 물기를 털어내고 있었다.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시동생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들이닥쳤다. 형 어디 있어? 시동생은 신발도 다 벗기 전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진우가 안방에서 허겁지겁 튀어나왔다.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야? 나와서 창문 밖 좀 봐봐. 1층 주차장에 세워뒀어. 수영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시동생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진우도 덩달아 창가로 바짝 붙었다. 야, 진짜 차 뽑았냐? 진행 엄청 빠르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흐뭇한 웃음기가 묻어났다. 그럼 어제 막 서류 처리 끝내고 오늘 탁송받아서 바로 끌고 왔. 형, 2차 승차감이 아주 끝내줘. 방지턱 넘을 때 하나도 안 흔들린다니까? 우리 똥강아지도 뒷자리에 얌전히 잘 앉아오더라고. 시동생은 몸을 돌려 주머니에서 세차키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까불거리듯 던져 올리더니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반짝거리는 은색 엠블럼이 박힌 그 스마트키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다. 최고급 사양의 신형 SUV였다. 당연하지. 그 브랜드가 하체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제 애 데리고 주말에 나들이 가기도 훨씬 편하겠네. 이진우가 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랑스러워했다. 동서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며 생긋 웃었다. 그럼요. 다 아주버님께서 선수금 보태주신 덕분이죠. 저희 부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어떻게 이런 급의 차를 쳐다나 보겠어요. 아주버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에이, 가족끼리 새삼스럽게 왜 이래. 상우는 내 친동생인데 차 바꾼다는데 형인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냐? 이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탕하게 손사래를 쳤다.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떠들고 나오던 조정숙이 그 말을 듣고는 몹시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 말이 100번 맞다. 장남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지. 내 아빠 일찍 가시고 내 형이 우리 집안 기둥이다. 상우야, 앞으로 내 형 은혜 잊지 마라. 주방으로 이어지는 미닫이 문 옆에 걸레를 쥔 채 서 있던 수영의 시선이 식탁 위차 키에 가라앉았다. 선수금 5천만 원. 그녀의 전세 보증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명확해졌다. 저 아래 주차장에 세워진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는다는 눈부신 신형 SUV로 변해버린 것이다. 목구멍에 마른 지푸라기를 쑤셔 넣은 것처럼 뻑뻑했다. 침을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었다. 이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서 우러름을 받으며 잔뜩 고무된 이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영은 저 남자가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형수님,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새 차 시승한다고 아침도 거르고 눈 뜨자마자 달려왔더니 배고파 죽겠네요. 시동생이 고개를 돌려 우두커니 서 있는 수영을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수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1초, 그리고 2초. 형수님, 삼겹살 구이. 수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메마르고 평탄했다. 상추는 다 씻어놨어요. 고기 가져올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냉장실에서 삼겹살을 꺼내 썰고 접시에 담았다. 도마 위로 칼날이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만이 주방을 울렸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시동생 가족은 새 차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 조정숙 역시 저녁 드라마를 보겠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부부의 침실 문이 닫혔다. 이진우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고 있었다. 둘둘 말아 뭉친 양말을 방구석에 있는 빨래통을 향해 대충 던졌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주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불을 젖히며 누울 채비를 했다. 전세 보증금 당신이 손댔지. 옷장 앞에 선 수영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스마트폰을 쥐려던 이진우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몸을 뒤척여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며 귀찮다는 듯이 툭 내뱉었다. 계좌 뒤졌냐?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잖아. 그 돈? 어쨌어? 수영이 마침내 몸을 돌려 그를 직시했다. 상우 그 똥차가 하도 말썽이라 방지턱 넘을 때마다 우리 똥강아지가 덜컹거려서 위험하대잖아. 마음에 드는 차를 봤다는데 선수금이 조금 모자란다는데 어떡해. 내가 친형인데 애가 사채라도 끌어다 쓰게 내버려둬? 이진우는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하다는 듯 미간을 팍 구겼다. 그거 우리 재계약할 때 쓸 보증금이었어? 석 달 뒤면 전세 계약 만료라고. 그 돈 없으면 당장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때 가서 마이너스 통장 뚫거나 친구들한테 융통해서 채워 넣으면 되지. 어차피 살 거면 프로모션 할 때 빨리 사는 게 이득이잖아. 이진우는 언성을 살짝 높였다. 너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마. 냉아 뭐 그 돈 들고 도박판이라도 갔냐? 내 친동생 차 사는데 보탰어. 가족끼리 팍팍하게 왜 이래? 진짜? 가족? 수영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옷장 모서리를 매섭게 파고들었다. 그거 내 월급이야. 내가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서 피토하며 번 돈도 들어있다고. 야, 정수영. 너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이진우가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바닥을 박차며 벌떡 일어났다. 내 돈이 어딨어? 부부면 다 공동재산이지. 지금 나보다 돈 몇 푼 더 번다고 유세 떠냐? 그래, 내가 너보다 돈 못 벌어서 자격지심 생기게 찌른다. 찔려. 그럴 거면 돈 많은 놈 만나서 팔자 고치지 그랬냐? 그의 주특기였다. 본인이 불리해질 때면 늘 원가정의 열등감을 끌어와 아내가 자신을 가장으로서 무시하고 짓밟는다며 논점을 흐려버리는 것. 수영은 더 이상 언성을 높여 대꾸하지 않았다. 찔리는 구석이 있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찬바람이 스며 나오는 듯한 냉기였다. 집주인이 기한 준 건 다음 달 말까지야. 수영은 옷장 모서리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그때까지 당신이 5천만 원 안 채워 넣으면 우린 전세금 빼서 보증금 싼 월세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때 가서 당신 동생한테 승차감 아주 끝내주는 그 새 차 끌고 와서 우리 이삿짐이나 좀 날라달라고 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몸을 돌려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등 뒤로 이진우가 침대 프레임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욕설이 날아들었다. 결국 이 사달은 다음 날 조정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이진우가 출근하자마자 조정숙이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쿵쾅거리며 나왔다. 수영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지하철을 타러 나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다. 너 거기 안 서. 등 뒤에서 날아온 조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웃음기라곤 싹 가신 날선 음성이었다. 수영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가 진우한테 다 들었다. 너 어젯밤에 상우차 뽑은 것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진우를 쥐 잡듯 잡았다며. 잠옷 차림의 조정숙은 팔짱을 낀 채 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압적인 태도로 섰다. 어머님, 그거 우리 전세 재계약할 때 내야 할 보증금이었어요.
수영은 감정을 배제한 채 건조하게 사실만을 읊었다. 보증금이고 나발이고 진우가 내 남편이고 이 집안 가장인데 가장이 돈 좀 쓰겠다는데 내 허락까지 꼬박꼬박 받아야 하니? 조정숙은 현관 쪽으로 성큼 한 발짝 다가오며 삿대질을 해댔다. 상우는 진우의 하나뿐인 핏줄이야. 우리 바깥 양반 일찍 떠나고 장남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거 몰라. 명색이 형수라는 년이 시동생 차 하나 바꾸는데 보태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너같이 돈도 골라서 계산적인 여편네는 살다 처음 본다. 수영은 그 억지스럽고 막무가내인 비난을 묵묵히 다 들었다.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정남이 떨어지게 구니 나도 빙빙 안 돌리고 까놓고 말아마. 수영이 말대꾸하지 않자 기세등등해진 조정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다음 달이 우리 똥강아지 돌잔치잖니. 우리 이씨 집안의 귀한 첫 장손 돌잔치인데 남부끄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러야지. 상운에는 이번에 차 바꾸느라 무리해서 수중에 돈이 없을 게 뻔하니까 너랑 진우가 시내 호텔 뷔페 알아보고 예약해라. 밥값은 너희가 계산하고. 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그나마 있던 돈은 아주버님이 새 차 뽑는데 다 들어갔어요. 우린 당장 살 집 보증금 낼 돈도 없어요. 너도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니잖니? 화장품 몇 개 덜 사고 옷 몇 벌 덜 사면 그 돈이 안 나오겠어. 기가 막혀서 정말. 넌 우리 집에 시집 와놓고 어쩜 그렇게 씀씀이가 좀스럽니? 아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출근이나 해. 호텔 뷔페 예약하는 거 잊지 말고. 조정숙은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려 거실로 가버렸다. 현관의 센서등이 꺼졌다. 수영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섰다. 발에 꽉 끼는 구두를 벗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차가운 현관문을 밀고 새벽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수영은 일절 입을 닫았다. 매일 무표정한 얼굴로 출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변함없이 숨막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으며 귀신같이 시간에 맞춰 초인종을 누르는 시동생 식구들의 빈대 같은 짓거리를 묵묵히 견뎌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주말 아침. 눈을 뜬 수영은 눈꺼풀에 납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움을 느꼈다. 목구멍은 면도칼을 삼킨 듯 침을 삼킬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무거운 팔을 간신히 들어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옆자리를 돌아보니 이진우는 이미 침대에 없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온몸의 뼈마디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한 근육통을 이겨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두툼한 카디건을 걸치고 방문을 나서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아마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을 테고 시어머니는 주말 아침 시장에 갔을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가 서랍을 뒤져 해열제 상자를 찾아냈다. 알약 하나를 꾹 눌러 뺀 뒤 물도 따르지 않고 갈라진 목구멍으로 힘겹게 삼켰다. 습관이란 참으로 잔인한 병이다. 오한이 들어 덜덜 떨리면서도 그녀의 몸은 반사적으로 주방을 향해 걷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냉동실 구석에 처박힌 돼지갈비 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기를 해동해야 한다. 핏물을 빼야 한다. 양파를 다져야 한다. 된장찌개도 끓여야 한다.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냉장고 앞에 선 그녀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아직 해열제 기운이 퍼지기도 전이라 그녀는 냉장고 문틀을 짚고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띠띠띠띠띠띠 띠리링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형, 엄마, 우리 왔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기운찬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서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라곤 아이 장난감 가방이 전부였다. 하다못해 과일이나 음료수 한 병 사오지 않은 빈손이었다. 때마침 밖에서 돌아온 이진우가 그들 뒤를 따라 들어왔다. 오, 상우 왔냐? 앉아, 앉아. 이진우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들은 제 집인 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았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곧바로 어린이 채널로 채널이 돌아갔다.
수영은 냉장고 문을 닫고 주방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머리카락이 볼에 척척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 끝자락에 멈춰섰다. 형수님,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소파에 반쯤 들어누운 시동생이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물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영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제야 고개를 돌린 이진우가 퀭하게 서 있는 수영과 식기 하나 세팅되지 않은 텅 빈 식탁을 번갈아 보았다. 밥은? 이진우가 미간을 팍 구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준비도 안 했어? 나 열이 나. 수영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열나면 밥 못해. 이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아내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보지도 병원에는 다녀왔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의 매정한 시선은 그녀의 어깨 너머 싸늘하게 식은 주방만을 향해 있었다. 갈비는? 어제 갈비찜 한다며? 해동할 기운이 없었어.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이진우의 언성이 단박에 찢어질 듯 높아졌다. 해동을 안 했어? 그럼 우리는 뭐 먹어? 상훈의 식구가 주말이라고 모처럼 여기까지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우리 똥강아지도 배고프다고 칭얼대는데 지금 온 식구를 생으로 굶기겠다는 거야? 때마침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던 조정숙이 그 고성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 왜 그래? 주말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엄마, 얘 좀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 하나 안 안치고 빈둥대고 있어. 열이 난답시고 누워 있었다는데 내가 볼 땐 지난번 상우차 산 것 때문에 앙심 품고 시위하는 거야. 이진우가 수영을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조정숙은 수영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힐쩍 보더니 걱정은커녕 얼굴을 매섭게 일그러뜨렸다. 꼴에 참 유난을 떤다. 그깟 감기 몸살 좀 걸린 거 가지고 무슨 대수라고. 약 2알 주워 먹고 땀 좀 빼면 금방 떨어질 걸 가지고 꾀병은 온 식구가 목 빠지게 밥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주방 가서 가스불 켜지 못해. 소파에 앉아 아이를 껴안고 있던 동서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눈을 반짝이며 얄밉게 한마디를 보탰다. 형님도 참 너무하시네. 저희 주말마다 오는 것 뻔히 아시면서. 수영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방금 삼킨 해열제가 마침내 돌기 시작한 것일까. 등줄기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며 몽롱했던 정신이 소름 끼치도록 또렷해졌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저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자신이 무려 7년이나 남편이라 부르며 섬겼던 남자. 그 옆에서 모진 말로 가슴을 후벼 파면서 입에 발린 가족 타령을 하는 저 여자를 보았다. 자신이 7년 동안 어머니라 부르며 봉양했던 여자. 그리고 소파에 늘어져 앉아 자신의 피땀이 어린 5천만 원짜리 세차 키를 주머니에 넣고서 빈손으로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저 뻔뻔한 남자를 보았다. 자신이 7년을 서방님이라 부르며 수발을 들었던 남자. 마음속에서 인내라는 이름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은 벼락처럼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켜켜이 쌓인 그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칼날이 되어 그 끈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 온 식구가 굶게 생겼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이진우의 그 한마디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한 올의 끈마저 소리 없이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이 집구석에서 그녀는 그저 병이 났을 뿐이다. 하지만 저 인간들에게 그녀의 고통은 한 인간이 겪는 아픔이 아니었다. 그저 밥을 토해내는 주방이라는 기계가 덜컥 고장나서 밥을 주지 못하는 몹시 성가시고 짜증나는 에러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면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의 결핍이 남긴 거대한 블랙홀을 메우고 마침내 자신을 진정한 식구로 품어주는 따뜻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틀렸다. 이곳엔 가족 따위는 없었다. 그녀의 피와 살을 쪽쪽 빨아먹는 기생 덩굴들만이 득실거렸고 자신은 그들의 훌륭한 양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영은 시선을 떨구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카디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뒤로 돌려 아까 약을 찾느라 경황이 없어
옷 위에 대충 질끈 묶었던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 동작은 아주 부드럽고 한없이 느릿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진우가 그 기이한 행동을 보며 멍청하게 되물었다. 수영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에서 흘러내린 앞치마를 반듯하게 2번 접어 자신이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윤이 나게 닦았던 그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항상 주눅들어 시선을 피하던 그녀의 2 눈동자에는 지금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억울함도 들끓는 분노도 흔한 눈물 한 방울조차 없었다. 그저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고인물처럼 지독한 평온함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진우를 스쳐 지나쳐 현관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평소 출퇴근할 때 신던 검은색 단화에 발을 밀어 넣었다. 구두 뒤축을 채 꺾어 신기도 전에 그녀의 손은 이미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있었다. 야, 너 지금 어딜 가? 등 뒤에서 이진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밥도 안 해놓고 어딜 기어 나가냐고. 수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현관 밖으로 걸음을 옮긴 그녀는 뒤로 손을 뻗어 육중한 방화문을 끌어당겼다. 쾅 하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닫히면서 남편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와 시어머니, 조정숙의 앙칼진 쌍욕, 그리고 당연하게 밥상을 기다리던 시동생 식구들의 황당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저 문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문이 닫히는 진동에 복도 천장의 센서 등이 파닥거리며 켜졌다. 복도 공기에서는 밤새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에 시큼한 썩은 내가 훅 끼쳤다. 수영이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타일 벽을 짚고 허리가 꺾이도록 기침을 토해냈다. 눈꼬리에 생리적인 눈물이 찔끔 맺히고 나서야 간신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꾹 눌렀다. 아파트 공동현관을 빠져나오자 늦가을에 매서운 바람이 채 여미지 못한 카디건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지도 지하철역으로 향하지도 않았다. 그저 단지 외곽의 인도 블록을 따라 2 블록 떨어진 내과 의원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토요일 오전이라 의원은 다행히 문을 열고 있었다. 대기실 소파에는 마스크를 쓴 노인 몇 명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수영이 접수처에 신분증을 내밀자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가 핏기 하나 없는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슬쩍 보더니 황급히 체온계부터 들이밀었다. 39.2도. 일단 해열제 처방부터 받고 수액 하나 맞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팍에 대보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다. 안쪽 수액실 침대에 가서 누워 계세요. 2시간 정도는 푹 맞으셔야 할 겁니다. 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수액실로 향했다. 간호사가 침대 주위로 파란색 커튼을 쳤다. 정맥을 찾아 바늘이 찌르고 들어오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손등을 스쳤다. 차갑고 투명한 수액이 얇은 플라스틱 튜브를 타고 한 방울 한 방울 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영은 좁은 병상에 반듯하게 누워 깜빡거리는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옆 침대 환자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간호사가 이따금 걸어 다닐 때 고무 밑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카디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수영은 링거를 맞지 않는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누운 채 허벅지 바깥쪽으로 끊임없이 전해지는 찌릿한 진동을 내버려 두었다. 진동이 멈추고 잠시 후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해열제 기운이 피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뼈를 지식이던 극심한 근육통이 조금 가라앉았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혔다. 스마트폰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수영은 그제야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이진우에게서 부재중 전화 13통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메시지 5통을 연달아 보냈다. 문자 내용은 가관이었다. 대체 어딜 도망간 거냐? 온 식구가 굶고 있는데 제정신이냐며 따져 묻는 말부터 시작해 당장 들어오라며 상훈애가 모처럼 왔는데 누구한테 똥 씹은 표정을 짓는 거냐는 호통도 있었다.
진우가 상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다며 이게 명색이 형수라는 년이 할 짓이냐는 비난이 이어졌고, 당장 튀어들어와서 갈비찜 불에 올리라는 명령과 끝으로는 너 혹시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는 막말까지 적혀 있었다. 수영은 화면 위로 날뛰는 그 활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난 7년 동안 이런 문자를 받을 때면 그녀는 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죄송해요, 당장 차려낼게요 라고 답장을 보낸 뒤 태엽 감긴 기계처럼 곧장 그 숨 막히는 주방으로 뛰어들곤 했다. 그녀는 이진우와의 채팅창을 열고 자판 위에서 1초쯤 손가락을 멈칫했다. 그리고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은 채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스마트폰을 아예 꺼버렸다. 까맣게 변해 거울처럼 된 화면 위로 창백하지만 지독히도 평온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히스테릭하게 무너지지도 오열하며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국물이 다 졸아붙어 새까맣게 타버린 찌개 냄비처럼 바닥에 눌어붙은 탄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 냄비를 통째로 내다 버리는 것뿐이었다. 2시간 뒤 수액이 다 들어갔다. 간호사가 바늘을 뽑고 의료용 테이프로 손뭉치를 꾹 눌러 붙여주었다. 수영은 손등을 짚은 채 의원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공기는 여전히 찼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길모퉁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한 그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가방에서 갈색 가죽 지갑을 꺼내 카드 몇 장을 뽑아냈다. 하나는 그녀의 월급 통장 체크카드, 하나는 그 잘난 생활비 공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의 보안 카드였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 전원을 켰다. 켜지기가 무섭게 부재중 전화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녀는 이진우가 보낸 모든 알림을 무시하고 곧바로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쳤다. 그녀는 자동 이체 관리 메뉴에 들어갔다. 길다란 목록이 화면에 떴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매달 25일 출금, 해지, 도시가스 요금, 매달 10일 출금, 해지,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전부 해지,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의 인터넷 결합 상품 요금, 해지. 자동 이체 해지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는 제때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시뻘건 경고창이 떴다. 수영은 그 붉은 글씨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온하게 해지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처리를 마친 뒤 그녀는 공용 계좌의 자동 송금 설정으로 들어갔다. 매달 10일 그녀 월급의 80%가 이진우가 쥐고 있는 그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클릭, 해지. 그녀의 피 같은 돈은 이 1초를 기점으로 단 한 푼도 그 밑 빠진 도구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걸 끝냈을 때쯤 차는 이미 반쯤 식어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주소록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뉘신지? 수화기 너머로 약간 쉰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고스톱 화투패가 쫙쫙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집주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302호 정수영입니다. 수영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쉬어 있었지만 억양은 지극히 평온했다. 아이고, 수영 새댁이네. 왜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말했지. 지금 그 동네 전세 시세가. 아니요, 어르신. 저희 연장 안 하기로 했어요. 수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 화투 치는 소리가 잠시 멈칫했다. 재계약을 안 한다고? 계약 만기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새로 갈 집은 구했고. 네. 어르신, 오늘 전화드린 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수영은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처음 전세 계약할 때 명의자가 저 혼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새댁 이름으로 계약서 썼잖아. 좋아요. 석 달 뒤 계약 만료일에 그 보증금 전액은 반드시 제 명의로 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계좌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계좌번호, 혹여 제 남편이 연락해서 딴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원칙인 거 맞죠? 집주인이 수화기 너머로 껄껄 웃었다. 아유, 당연하지. 계약서에 적힌 사람 이름으로 돈 돌려주는 게 이치지. 왜? 부부끼리 돈 문제로 쌈박질이라도 났어. 그냥 원칙대로 깔끔하게 일 처리하려는 것뿐이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나중에 확증용으로 퇴거 확인 문자도 정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 수영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전세보증금은 그녀가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아둔 목돈에 지난 몇 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보태 넣은 피 같은 돈이었다. 제 동생 차 사준답시고 보증금에 겁없이 손을 대는 이진우 따위는 계약서상 특약 조항이 얼마나 깐깐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식은 찬물을 반납대에 붓고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철물점으로 향했다. 철물점 안에는 기름때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쳤다. 회청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사장이 고개를 숙인 채 멀티탭을 조립하고 있었다. 뭐 찾으시는 거라도. 사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물었다. 자물쇠요. 수영은 금속 부품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진열대 앞에 섰다. 가장 튼튼한 걸로 주세요. 사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평범한 카디건 차림의 안색이 창백한 여자를 힐쩍 훑어보았다. 어디다 채우게? 현관문 아니면 캐비닛. 양문형 냉장고요. 주방 미닫이 문을 잠글 수 있는 맹꽁이 자물쇠도 하나 필요하고요. 사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오랜 장사꾼의 직감으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진열대 맨 아래 상자를 한참 뒤적이더니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공업용 쇠사슬을 끄집어냈다. 이어서 무겁고 투박한 금속 번호 자물쇠를 하나 꺼내고 마지막으로 나사못 고정판이 달린 공업용 맹꽁이 자물쇠 세트를 골라냈다. 이 쇠사슬은 절단기로도 안 끊겨. 번호 자물쇠는 아연 합금이고 그 맹꽁이 자물쇠는 문틀에다 나사 박아서 고리를 직접 달아야 하는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전동 드릴도 하나 주세요. 수영이 체크카드를 꺼내 밀었다. 묵직한 비닐봉지를 들고 철물점을 나섰을 때는 벌써 오후 4시였다. 수영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에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방을 하나 잡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몸에 밴 땀 냄새와 병원 소독약 냄새를 씻어냈다. 그러고는 뽀송뽀송하고 잡음 하나 없는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고 10여 시간을 죽은 듯이 내리잤다. 코 고는 소리도,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갈비 해동하라고 닥달하는 인간도 없었다. 이튿날, 일요일 정오, 수영은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이진우는 일요일 점심때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스크린 야구장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 시간대라면 집안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돼지우리 꼴이었다. 어제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들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플라스틱 바닥에 말라붙은 찌꺼기는 벌건 껍질처럼 굳어 있었다. 소파에는 이진우가 벗어 던진 더러운 양말이 나뒹굴었다. 수영은 그 쓰레기들의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위에서 검은색 캐리어를 끌어내렸다. 지퍼를 열었다. 짐을 싸는 손놀림은 무서울 만큼 빨랐다. 미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옷장 안에서는 오직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옷들만 챙겼다. 시어머니가 길거리 좌판에서 떠리로 떼어다 억지로 안겨주며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미가 어딨냐고 동네방네 유세 떨던 싸구려 꽃무늬 블라우스 따위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화장대 위 스킨케어 제품들을 세면백에 쓸어 담았다. 서랍 안에 여권, 통장, 보험증권, 각종 신분증은 모조리 방수 서류 파우치에 넣어 캐리어 안쪽에 쑤셔박았다. 마지막으로 보석함 앞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예물이랍시고 쥐어준 얄팍한 금목걸이가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화장대 정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덩그러니 올려두었다. 캐리어 지퍼가 굳게 닫혔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가방 하나에 지난 7년간 이 집에 남긴 그녀의 모든 흔적이 다 담겨버렸다. 어이없을 정도로 초라한 양이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철물점에서 사온 비닐봉지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 미닫이 문은 나무 틀에 불투명 유리가 끼워진 구조였다. 수영은 전동 드릴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다. 드릴이 작동하며 내는 찢어질 듯한 굉음이 텅 빈 집안을 무자비하게 울렸다. 그녀는 문틀 가장자리에 금속 고정판을 맞췄다. 스위치를 당겼다. 나사못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며 톱밥이 마루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4개의 나사못이 벽체와 문틀에 잔인하게 박혀 들어갔다. 잠금 고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단하게 맞물렸다. 이어서 그녀는 양문형 대형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다. 이 냉장고는 2년 전 그녀가 연말 보너스를 털어 바꾼 것이었다.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김치며 장독들을 구형 냉장고에 다 쑤셔 넣지 못한다며 시어머니가 하도 생난리를 치는 바람에 수영이 꼬박 한 달치 월급을 털어 당시 최고 용량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녀는 그 굵직한 공업용 쇠사슬을 2개의 금속 손잡이에 2번 칭칭 감아 바짝 당겼다. 쇠사슬이 냉장고 외관에 긁히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묵직한 아연 합금 번호 자물쇠를 사슬 양 끝에 걸고 꾹 눌렀다. 찰칵. 자물쇠가 육중하게 잠겼다. 그녀는 비밀번호 다이얼을 마구잡이로 돌려버렸다. 미닫이 문을 스르륵 닫았다. 방금 설치한 문틀 고리에 묵직한 맹꽁이 자물쇠를 끼워 넣었다. 다시 한번 경쾌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찰칵하고 울렸다. 자물쇠 고리가 이빨을 꽉 물었다. 열쇠를 빼냈다. 한때 이 집에서 가장 활기 넘치던 주방은 이제 완벽하게 밀봉된 출입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다. 수영은 전동 드릴 플러그를 뽑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개수대로 가서 손을 씻으려 했지만 수도꼭지는 굳게 잠긴 미닫이 문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상관없다는 듯 티슈를 뽑아 손에 묻은 톱밥을 대충 털어냈다.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오후 5시 30분. 짐승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었다. 수영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저 현관과 거실의 경계선에 꼿꼿이 서서 한 손으로는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묵묵히 그들을 기다렸다. 5시 45분.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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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아이고, 오늘 스크린 야구 쳤더니 온몸이 다 쑤시네. 이진우가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그 뒤로는 시동생 이상훈의 식구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마트라도 털고 온 모양인지 동서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고 조카 녀석의 손에는 새로 산 로봇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다. 맨 마지막으로 한껏 멋을 낸 외출복 차림의 조정숙이 들어섰다. 얼른들 들어와서 신발 벗어. 진우야, 빨리 씻어라. 조정숙이 떠들썩하게 말하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구두를 반쯤 벗던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다가 캐리어 옆에 우뚝 서 있는 수영을 발견했다. 거실의 공기가 1초간 얼어붙었다. 너 어젯밤에 어딜 기어 나갔다 온 거야? 이진우의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다. 그는 실내화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수영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다. 전화는 다 씹고 문자도 안 보고 아주 갈대까지 갔다 이거지? 그깟 미열 좀 난다고 집구석을 나가? 이게 말이 돼? 형수님, 이번엔 형수님이 진짜 선 넘으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온 시동생이 차 키를 거실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툭 던지며 얼굴을 팍 구겼다. 어제 형수님 때문에 우리 식구들 2시간이나 쫄쫄 굶었어요. 엄마가 밥 차리겠다고 가스 불 켜다가 손까지 대셨다고요. 맞아요. 그깟 밥 한 끼 차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신대요. 옆에 있던 동서도 지지 않고 얄밉게 깐족거렸다. 조정숙이 다가와 수영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그녀 발밑에 캐리어를 발견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누구 겁주려고? 조정숙이 비웃음을 흘렸다.
왜 시어미가 쓴소리 좀 했다고 짐 싸서 친정이라도 가시게. 네, 그 지질이 궁상 맞은 친정에서 퍽이나 너 걷어 먹이겠다. 당장 그 가방방에 쳐놓고 주방 가서 저녁이나 차려. 상우네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배고프다잖니. 수영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을 놓지 않았다.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진우가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수영은 눈앞에 늘어선 익숙하면서도 끔찍하게 낯선 이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의 억양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안 한다고 했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할 일 없어. 밥에다 바치는 주방이라는 기계, 이제 덜컥 고장나서 영영 폐기 처분됐으니까.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이진우가 수영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쥐며 제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수영은 매섭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거셌는지 이진우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정도였다. 주방이나 한번 보시지. 수영이 턱끝을 살짝 치켜들며 다이닝 룸 쪽을 가리켰다. 이진우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시동생과 시어머니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아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느라 다이닝 룸 쪽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기괴한 풍경을 마주한 순간 모두의 입에서 헉하는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이진우가 쿵쾅거리며 달려갔다. 불투명 유리 미닫이 문은 공업용 대형 맹꽁이 자물쇠로 잔인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틈새 너머로 보이는 주방의 꼴은 더 가관이었다. 양문형 냉장고는 죄수를 포박하듯 엄지손가락만 한 공업용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무식하게 큰 번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정수영, 너 진짜 미쳤어? 이진우가 미닫이 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문틀에 박힌 고정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자물쇠가 유리에 부딪히며 깨질 듯한 파열음만 쾅쾅 울려댔다. 시동생 이상우도 사색이 되어 달려갔다. 쇠사슬을 본 그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형, 저 냉장고 안에 어제 엄마가 사온 최고급 툭불 한우랑 우리 똥강아지 먹일 대구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열 건데? 조정숙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다가가 그 차가운 자물쇠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러다 돌연획 돌아서서 허벅지를 퍽 치며 수영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 이 처죽일 미친년아. 식구들 먹을 양식을 자물쇠로 채워넣어. 이게 인면수심으로 할 짓이냐. 그 냉장고 우리 진우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산 거고 그 안엔 내가 피 같은 돈 주고 산 반찬들 천지야. 내까지 게 뭔데 걷다 자물쇠를 채워. 당장 열쇠 내놔. 냉장고 제 연말 보너스로 산 겁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서 이 한편의 막장극을 남의 일 보듯 관망했다. 안에 든 식재료는 그쪽들이 능력껏 자물쇠 때려 부수고 꺼내 드시든가요? 열쇠. 열쇠 어딨냐고 묻잖아. 이진우는 두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이 덤벼들었다. 하수구에. 수영이 그를 빤히 응시하며 대꾸했다. 어젯밤 호텔로 가는 길에 구멍에 쏙 빠뜨렸지. 그 한마디는 이진우의 폭발하려던 폭력을 단숨에 얼려버린 얼음물 같았지만 동시에 이진우의 핏대 깊은 곳에서 더 끔찍한 분노의 뇌관을 터뜨렸다. 너 진짜 돌았구나, 이 완전히 정신 나간 년. 이진우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씩씩거리며 맴돌더니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의자가 나동그라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겁에 질린 동서가 황급히 아이의 귀를 틀어막았다. 형수님, 이번엔 형수님이 진짜 도를 넘으셨네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동생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언성을 높였다. 보증금에서 선수금 조금 뺏은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남도 아니고 피 섞인 내 차 사는데 보탠 건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수영의 시선이 시동생을 향했다. 이상우, 그 5천만 원 너한테 토해내라고 안 해. 내 잘난 형이 장남 가오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 발로 떠먹여준 돈이니까. 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숨소리 하나 흩어지지 않은 채 서늘했다.
하지만 내 소유의 것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단 한 푼, 단 한 톨도 너희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거머쥐었다. 바퀴가 마루를 구르며 스르륵 하는 마찰음을 냈다. 거기 안 서.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영영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 이진우가 현관 앞을 턱 가로막고 서서 이를 갈며 위협했다. 내가 안 쫓아내도 2번 다시 이 우리로 돌아올 일 없어. 수영이 이진우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과거 인내와 애정, 애처로운 기대로 가득했던 그녀의 두 눈동자엔 이제 처절할 정도의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이진우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함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켜서고 말았다. 현관문 앞에 선 수영은 손잡이를 쥔 채 잠시 멈춰 섰다. 아, 나가는 김에 통보 하나 할게. 이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이체 싹 다 해지했어. 다음 달부터는 우리 훌륭하신 가장께서 제때제때 납부하시길 바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진우와 넋이 나간 조정숙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전셋집 재계약 안 하는 걸로 집주인 어르신이랑 합의 끝냈어. 석 달 뒤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전액은 4명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꽂힐 거야. 너희가 새로 기어 들어갈 월세방 찾을 시간 딱 3달 남았네. 승차감 끝내주게 좋은 새 차 뽑은 시동생이 이삿짐 열심히 날라주겠네. 그럼 이사 잘하고. 말을 마친 그녀는 손잡이를 누르고 미련 없이 문을 나섰다. 정수영, 너 당장 안 돌아와. 내가 무사히 나갈 줄 알아. 몸만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어. 조정숙의 표독스러운 비명이 문틈 사이로 찢어질 듯 울렸다. 수영은 일고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방화문이 쾅 닫혔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끓어오르는 저 구역질 나는 지옥솥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매일같이 굽신대며 수발을 들어야 할 주방이 사라지자 퀴퀴한 아파트 복도 공기마저 날아갈 듯 상쾌하게 느껴졌다. 수영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화장기 하나 없이 수척했지만 허리 척추만큼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한 달 뒤, 강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302호 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곰팡내와 라면, 국물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천장의 전등은 꺼져 있었다. 이진우는 소파에 푹 파묻혀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한 채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단수였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바로 오늘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밸브를 잠가버린 것이다. 물뿐만이 아니었다. 엊그제는 두꺼비 집에 새빨간 단전 예고 통지서가 딱지처럼 나붙었다. 진우야, 나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칠흑 같은 화장실에서 빈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나온 조정숙이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변기 물도 못 내리니까 온 집안의 똥내가 진동을 해. 너 대체 관리비 내러 가긴 간 거니? 돈이 어디 있어서 내요. 이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빈 담뱃갑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악을 썼다. 그 여자가 카드 연동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월급 통장에 남은 돈은 지난주에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 막느라 싹 다 털어넣었고 지금 당장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회사 동기한테 구걸하고 다니는 판이라고요. 상우는? 상우한테 전화 안 해봤어. 차 산다고 5천이나 땡겨간 놈이 당장 물 끊기게 생겼다는데 수도 요금 낼 돈 몇 푼 못 보태주겠다. 조정숙이 발동동 구르며 허벅지를 퍽퍽 내리쳤다. 수십 통도 더 했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세차 할부금이 한 달에 200이 넘고 보험료에 우리 똥강아지 문화센터 등록비까지 들어가서 수중에 현금이 단돈만 원도 없대요. 어제 내가 제발 좀 와보라고 했더니 기름값 없다고 차가 퍼질 판이라 못 온다잖아요. 거실에 무덤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한때 자물쇠를 때려 부수고 문틀을 톱으로 썰어대다 결국 훼손이 너무 심해 문틀째 아작을 내서 뜯어버려야 했던 미닫이문 자리에는 이제 흉측하게 뚫린 구멍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쇠사슬이 칭칭 감겨있던 양문형 냉장고는 결국 철물점 주인이 그라인더를 가져와 절단 내버린 후에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냉장고 문이 열려도
이진우는 라면 하나 제 손으로 끓일 줄 모르는 인간이었고 조정숙 역시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며느리 부려 먹던 버릇이 뼛속까지 밴 상태였다. 설거지할 물조차 뚝 끊긴 마당에 그 최고급 툭불 한우는 냉장실 안에서 시뻘건 핏물을 질질 흘리며 서서히 썩은 고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짜 저녁상도 없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해주던 노예 같은 형수도 사라지자 시동생 가족은 보름이 넘도록 이 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장손의 첫돌 잔치마저도 이진우가 호텔 뷔페 예약금을 대주지 못하자 동서의 온갖 불평불만 속에 동네 식당에서 대충 때우고 치워버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유지해왔던 자애로운 어머니와 오해 깊은 형제라는 알량한 환상은 숙주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구역질 나는 쓰레기 더미로 폭삭 주저앉고 만 것이다. 이진우는 넋이 나간 제 소파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차단 목록에서 익숙한 수영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기계적인 ARS 여성의 음성이 칠흑 같은 거실에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제 발밑에 찌그러진 발판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이번에는 정말 뿌리째 자신을 뽑아내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는 사실을. 서울 도심 한복판, 회사에서 지하철로 딱 3정거장 떨어진 신축 오피스텔 인근. 수영은 아담한 원룸의 문을 열었다. 6평 남짓한 좁은 방. 거창한 현관은 없었고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엔 빌트인 미니 주방이, 왼쪽엔 자그마한 욕실이 있었다. 두어 걸음 더 들어가면 싱글 침대 하나와 앙증맞은 접이식 식탁이 전부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바로 어제 전 집주인 어르신이 수영의 계좌로 칼같이 꽂아준 바로 그 돈으로 해결한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오롯이 자신만을 지켜줄 작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껍데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벽에 걸린 후크에 가방을 걸어두고 미니 주방 앞으로 다가갔다. 집어삼킬 듯 웅장한 양문형 냉장고 대신 허리춤에 오는 앙증맞은 소형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소분된 과일 팩 몇 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달걀 한 판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옥의 냉동 갈비도 핏물 빼느라 닭달당해야 할 불고기거리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양은 냄비를 꺼내 물을 반쯤 받고 인덕션 위에 올렸다. 전원 버튼을 켰다. 이내 물이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경쾌한 소리를 냈다. 수영은 라면 봉지를 뜯어 면발과 수프를 툭 털어 넣었다. 달걀도 하나 톡 깨서 넣었다. 3분 뒤 불을 껐다. 수영은 상부장을 열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격화된 수십 개의 반찬 접시를 꺼내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그릇 따위는 사지도 않았다. 그녀는 양은 냄비를 통째로 들고 나무로 된 접이식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탁보는 없었다. 찢어질 듯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음도 없었다. 방 안은 그저 냉장고 모터가 이따금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평온했다. 젓가락을 들어 면발을 건져 올린 그녀는 냄비 뚜껑에 받쳐 불어식힌 뒤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주 평범한 맛이었다.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젓가락질을 하던 손이 살짝 미끄러지며 새빨간 국물 한 방울이 접이식 식탁 위로 톡 하고 튀었다. 수영의 젓가락질이 1초간 허공에 멈췄다. 지난 7년 동안 단 한 방울의 국물이라도 식탁에 떨어질라 치면 그녀는 조건반사적으로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행주를 훔쳐와야 했다. 그 즉시 닦아내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벌레 보듯 하는 눈빛과 남편의 혀차는 쯧쯧 소리가 귓등을 후벼 팠으니까. 그녀는 식탁 위 국물 자국을 가만히 응시했다. 몇 초 뒤 그녀는 시선을 거두었다. 행주를 찾으러 일어서지도 않았고 티슈를 뽑아 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려 느긋하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국물 한 방울이 튀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다. 세상이 멸망하지도 않았다. 그 붉은 자국은 그저 얌전히 그 자리에 머문 채 이 평화로운 식사가 다 끝나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휴지 한 장으로 스윽 닦아내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영은 냄비 바닥에 남은 국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 위장이 든든하고 따뜻해졌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길고도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일 아침엔 또 출근해야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마침내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단잠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